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농업 경기의 발전 부분을 이제 할게요. 자, 11세기 때부터 이제 그 중세 시대 때 농업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좀 보면요. 자, 먼저 이제 그 인구가 증가됐어요. 중세 사회가 이제 안정화되면서 인구가 증가됐고 그리고 이제 농업 생산력이 발달됐죠. 그래서 이 농업 생산 발달에 이제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이런 산포제라든지 그다음 무거운 쟁기를 사용해서 신경 같은 것들 있죠. 예.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했고 그다음에 마력을 사용했죠. 예, 이제 소 대신에 말이 끄는 마력을 사용하면서 농사를 효율적으로 이제 짓게 되는데 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농업 생산 발달은 남유럽보다는 북유럽 지역에 이제 뭐냐면 발달됐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북유럽의 토양에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그 많은 인구들을 먹여 살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토지 개간들이 행해졌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토지 개간 사업이 그 강좌에도 나온 시토 교단의 이제 토지 개간 사업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잉여 생산물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일에 종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비농업 인구들도 많이 증대되죠. 자, 잉여 생산물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통 경제가 발달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 시장이 형성되고 그리고 화폐도 사용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이제 도시가 발달되고 그리고 이 소규모 지역 상권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원거리 산업이 발달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선순환 구조가 몇 세기까지, 11세기부터 해가지고 13세기까지 지속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그 한번 그 11세기, 13세기 때 뭐냐면 유럽 경제사를 이제 한번 좀 봤고요. 훑어봤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강좌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이민족의 침입과 그에 따른 혼란이 종식된 10세기 무렵부터 서유럽사회 봉건사회는 그 안정을 찾아가고 그와 동시에 농업 위주의 자급자족적인 장원경제 내부에서 생산성이 향상되기 시작했다.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내용이 뒷부분에 있죠. 자, 여기 보면 쟁기를 개량하고요. 마력을 이용하거나 산포제를 도입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농업기술의 발전 덕분에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게 되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10세기, 11세기 때 이루어진 혁신들을 농업혁명이라고 하죠. 농업혁명.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서유대 문명의 중심 무대가 지중해에서 북대서양 연안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농업 환경은 오히려 나아졌다. 그래서 남부 잉글랜드에서는 우락산맥에서 이르는 북유럽의 대부분에서는 매우 비옥한 충척도였다. 그렇지만 북유럽의 토양을 맞는 농기구와 농업기술이 개발되어 있는데 지중해 연안의 부드러운 토양이나 적합한 가벼운 쟁기는 무겁고 습한 북유럽 토양에 맞지 않았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무거운 쟁기죠. 그래서 이제 북유럽 토양에 맞는 무거운 쟁기가 등장했는데 이 무거운 쟁기는 경작이 불가했던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뿐 아니라 노동력까지 절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신경도 가능하고요. 이런 무거운 쟁기를 주로 누가 끌었을까요? 음, 소가 아니라 말이 끌었어. 그래서 마력을 사용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마력을 이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도 있었는데 이 삼포제 시시도에서 말의 사료였던 기리를 이제 생산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 말의 보행을 도와주는 그 편자도 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말의 어깨를 매는 새로운 멍에 이런 것들 도입을 해서 견인력을 높였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삽이나 쟁기, 갱이, 낙 같은 주요 농기구를 이제 철제화시켰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량 방아나 이제 풍차도 사용하고, 그 관계와 시비법이 향상시키고, 종자도 개량하는 등 여러 가지 농업 생산력이 이제 뭐냐면 내용들이 있죠. 자, 또 다른 농업 혁신은 삼포제의 도입이다. 자, 이 삼포제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토지를 뒤에도 있지만 추경지하고 춘경지, 그 다음에 후경지 이렇게 이제 3분할 시켜서 3년 주기로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경영하는 토지 이용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들은 토지 생산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1년에 2번 곡식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 노동의 영중 고름 배분과 영양학상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죠. 원래 이 삼포제는 중세 시대 때 처음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이 로마 시대 때 처음으로 이제 사용했어요. 근데 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이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삼포제가 그 지역하고는 토양이 좀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사용되지 않고 중세가 이제 들어오면서 잊혀지고 있다가 다시 부활한 거야. 이 삼포제는.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10세기에서 11세기에 거쳐서 북유럽에서 점차 더 많은 총략이 삼포제를 도입했다. 그래서 그 삼포제 내용이 밑에 있죠. 자, 삼포제단 경작제 3분의 1을 후경지도 하고 3분의 1을 가을에 파종해 다음해 여름에 수확하는 추경지도 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봄에 파종하여 가을에 수확하는 춘경지도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삼포제는 이탈리아의 남부 유럽에서는 맞지가 않아. 그래서 지중해 지역은 여름이 고온 건조해서 여름에 성장하는 곡식을 재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그 밑에 있죠. 자, 2포제에서 3포제의 전환은 간단한 변화지만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매우 컸다. 우선 2포제에서 매년 경작지의 반을 후격해야 했지만 3포지에서는 경작지 3분의 1만 후경화도 되었고, 자, 그리고 봄에 심은 그 콩류는 곡류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에 단백질을 제공해 주면서 단백질을 제공해 줬으며 가을에는 파종하는 밀이나 호밀처럼 지적을 고갈시키지도 않았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콩류나 길이나 이런 것들을 재배하면서 단백질도 같이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의 사료 있죠? 길이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제공해주면서 말을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죠. 예. 자, 그래서 상당히 뭐 유용한 거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14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시투교단의 그 개간 사업이 나와요. 자, 농업 생산이 늘어나자 인구도 늘어났고 인구 증가는 다시 새로운 농지 개발을 촉진시켰다. 그래서 11세기 동안 유럽 각지에 숲과 항무지 개간 운동이 나왔다. 이건 이제 인구 증가의 원인이었죠. 그 많은 인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땅이 필요했죠. 자, 그래서 국왕이나 봉건 제후들과 영주들은 항무지와 숲을 개간해 경작지를 만들었다. 특히 11세기 말에 세워진 시토교단은 자, 유럽 전역에 항무지 개간 사업을 전개했다. 그리고 시토교단은 장원을 비롯해 농경지 기증을 거부하고 그 직접 항무지를 개간해 이들 교단의 수입으로 삼았다. 그래서 시트 교단의 개간 사업 덕분에 그다음 영국의 요코시 지방의 항무지가 강대한 목양지로 변해 영국은 영국 양모 생산의 중심지 되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영국은 양모를 공급하는 주요 생산지였어요. 잉글랜드 지방은. 예. 그래서 이걸 어디로 이제 공급했냐면 그 옆에 있는 예, 네덜란드 프랑드 지역으로 이제 공급했죠. 거기에서 모직물을 만들게 돼요. 그러다가 15세기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프랑스 쪽이 쇠퇴하고 다시 영국이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가 생산 모직물 그 약물 가지고 모직물 만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상업의 부활과 도시의 발전 보죠.
자,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10세기 이후에 이제 사회 안정, 그 인구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농업 생산력이 증가됐고,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 증가는 잉여 생산물의 증가를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잉여 생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마다 소규모 시장이 형성돼. 그리고 그런 시장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과정에서 원거리 무역이 이제 부활이 되죠. 그래서 원거리 무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하나는 이제 지중해 무역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중해 무역권 북쪽에 있는 북대서양 무역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북대서양 무역권과 지중해 무역권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내륙 무역권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면 경제적 성장의 기지개를 켠 서유럽에서는 그 상업적으로 자극한 것이 국제적 상업, 즉 원거리 무역의 부활이었다. 자, 원거리 무역은 10세기 때부터 활성화되었고 그 중심지는 남부 지중해 그리고 북부 발트해와 북해 연안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했는데 대개 이제 남부 지중해 무역권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북부 발트해와 북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유럽 무역권과 관련된 거죠. 자, 북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제노바, 피사, 그리고 남부 이탈리아의 아말피와 같은 항구 도시는 일찍부터 지중해를 통해 2, 3세기 및 비잔티움 제국과 상업 교육을 하고 있었다. 자, 이탈리아 상인들은 이 아시아부터 수입된 후추와 생강을 비롯해 향신료, 비단 같은 사치품을 주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서유대 시장에 판매해서 중개 무역에 큰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북방 무역의 중심지는 프랑드 지역이다.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프랑드 지역이 대충 어디냐면 오늘날 보면 이제 네덜란드가 있죠. 원래 네덜란드에 이 벨기에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은 독립국이지만 그래서 이 벨기에 북부 지역이 있어. 요 지역이 프랑드예요. 그래서 이 프랑드 지역은 원래는 네덜란드 땅이었지만 나중에 지금 벨기에지만 네덜란드 땅이었고 예전에는 여기가 원래는 그 경제적 중심지였어요. 그럼 프랑드 지역에서 주로 생산한 건 뭐냐? 모직무지죠.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자, 그래서 북방무역의 중심지는 프랑드 지방이었다. 자,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모직물 생산지로 유명했다. 자, 영국산 양모를 가공해 만든 죄송합니다. 저 도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모직물 생산지로 되게 유명하고 그 영국산 양모를 가공해서 만든 프랑드 모직물은 유럽 각지에 팔려나갔으며 중세 후반으로 가면 동방으로 가는 제1의 수출품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프랑드 지방의 경제적 활기는 인적 지역에 자극했고 12세기에는 북부 연안 도시로 번져나갔다. 그래서 루베크, 함부르크, 브루메 등 북부 독일 연안의 도시들은 한자 동맹을 결성해서 노브고로드, 그 다음에 스칸디아 반도, 그 다음에 런던을 오가면서 활발하게 교육하였다. 자, 그들은 생선, 목재, 곡물, 모피, 금속, 호박 등 서유럽 시장을 공급하였고 오직물, 포도주, 향신료 등을 구입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게 이제 한자 동맹인데 이 한자 동맹이 가끔씩 이제 그 세계사 수능에 한번 좀 자주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 동맹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한자 동맹은 자치권 확보하고 그 다음에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해서 도시 상호 간의 어떤 정치, 경제,
아이고, 군사적 동맹으로 만들어진 거죠. 단순히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 동맹도 같이 있다라는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북부 독일 도시 연맹은 100개 도시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약 13세기 이후에 약 200년간 북유럽 무역을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군사적 성격도 같이 있는 것처럼 그 독립국가 유사한 동맹체로 공동의 무력을 보유했고, 그 다음에 있다가 나중에 16세기 때 지리산의 발견 같은 것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신흥 국가들이 밀려서 이제 쇠퇴했다가 1689년에 마지막 한자회의를 개최해갖고 이제 해체된 그 동맹이 그 한자 동맹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한자 동맹 결성해서 노보고르든 스칸디나비아 반도, 런던을 오가면서 활발하게 교육했다. 자, 그들은 생선, 목재, 곡물, 모피, 금속, 호박 등 그 서유럽에서 이제 공급했고 포도주, 향신료 등을 구입해 도와갔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이거 제가 또 아까 지금 언급했는데 다시 언급한 것 같네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그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이런 것들은 뭐죠? 생활 필수품이죠. 생활 필수품.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지중해 무역권은 사치품인데 반해서 여기는 생활 필수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육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북부 이탈리아 중심으로 한 지중해 무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북방 무역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무역권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내륙 무역권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얘기를 하면, 자, 지중해와 북유럽을 통하는 자연적인 교통로의 중앙 지점에 위치한 지역이 샹파뉴 전기시예요. 샹파뉴 전기시. 그래서 이 샹파뉴 전기시는 샹파뉴 백작이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 그래서 이제 그 샹파뉴 백작은 유럽 전역으로 오는 상인들에게 안전하게 통행과 상거래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제공했다. 그래서 프랑스 상인들의 모직물을 그리고 먼 북방의 상인들은 가죽, 꿀, 목재 등을, 영국 상인들은 주석을 가지고 왔으며 이탈리아 상인들은 향신료와 비단, 설탕을 들여와 북방 상인들과 서로 교환했다. 자, 그리고 12세기, 13세기 동안 샹파뉴는 서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되었다. 그래서 13세기 후반 지중해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해로가 이제 개통되면서 샹파뉴 시장은 이전의 명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샹파뉴 대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샹파뉴 대시는 아까 얘기처럼 이제 지중해 무역권하고 내륙 무역권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제 곳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왜 그 내륙 무역권이 등장했냐? 샹파뉴 대시 같은 그 등장 배경을 이제 좀 보면, 자, 첫 번째로는 이탈리아 상인들 수송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탈리아 상인들은 그 여기 보면 지중해 쪽에서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는 지브롤터가 있어요. 예, 그 지브롤터 해협을 자주 이용했는데 이 지역이 많이 좁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해적들이 기다린 다음에 여기 이제 상선들 공격해. 특히 2, 3 해적들이 많아요, 거기.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해도를 이용해 갖고 이 지중해 지역에서 대서양 지역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일단.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중해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내륙 해운을 이용하겠죠. 그래서 강과 강 사이를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물자를 운반했어.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 있었던 쌍파뉴 대시가 상당히 번성하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쌍파뉴 대시가 등장했는데
이 쌍파뉴 대시는 주도를 했던 것은 누구냐? 자, 주도는 누가 했냐면, 길드가 한 게 아니죠. 예전에 이제 시험 오답에 나온 것처럼 그게 아니라 쌍파뉴 백작이 주도를 했어. 그래서 쌍파뉴 백작이 쌍파뉴 영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통제하면서 주요 도시의 이제 시장을 개선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시장을 개선했냐? 다 이유가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이득을 챙겨. 그래서 이제 어떤 이득을 챙긴 걸 이제 거기 역할 부분에서 나오는데, 쌍파뉴 역할, 집안의 역할 보면 일단은 시장을 개설하고요. 시장 상가를 개설하고. 그러면 그만큼 뭘 받죠? 예, 시장세를 받죠. 시장세를. 그 다음에 이제 질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쟁 해결을 위해서 이제 재판도 제공해요. 자, 재판을 제공하면 동시에 벌금 같은 부수적인 이제 또 수익원이 생기죠. 그 다음에 한전상을 이제 배치해. 그래서 한전 수익도 챙기죠. 한전상을 왜 배치하냐면 쌍파뉴 대신에 여러 이제 상인들이 이제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뭐냐면 화폐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을 통해서 상가 임대, 함전 수수료, 그다음 판매세 징수, 그다음 시장세 징수 등등 이런 게 뭐냐면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득을 얻었던 거죠. 자, 그러면 쌍파뉴 대시의 특징을 볼게요. 시장의 특징. 자, 시장의 특징 보면 견본시였어요. 견본시. 견본시는 뭐냐면 소매시장이 아니라 일종의 도매시장인데 날짜를 정해놓고 특정한 산물만 거래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어느 날에는 가죽과 꿀만 거래하고 또 어떤 날짜에는 향로만 거래하고 어떤 날짜에는 전투용 말만 거래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견본시다. 그리고 소매시장이 아니라 도매시장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있고 여기에는 이제 이탈리아 상인뿐만 아니라 북방 상인도 교류하고 제후들도 많이 이용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그 나왔던 공군력 기출문제에 그 당시 그 제후들도 거기 쌍파뉴 대신을 많이 이용한 관련된 그 것을 알 수 있는 편지가 있어.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거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쌍파뉴 대시가 잘 된다 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 제후들이 서로 이제 뭐냐면 시장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쌍파뉴 대시가 지금 쇠퇴하게 되는데 그러면 쇠퇴한 배경을 볼게요. 여러 가지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쌍파뉴 백령이 왕령지도 이제 편입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왕령지도 편입되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해. 그러면서 이제 쇠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갈레손이 직접 그 뭐냐면 대서양 쪽으로 진출하게 되죠. 그래서 런던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보면 요게 이제 해적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갈레선에서 자체적으로 무장을 해갖고 여길 돌파해. 무찌르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런던이라든지 이런 곳 직접 교류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오늘날만 직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세태 배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태 배경을 보면 뭐냐면 그 당시 100년 전쟁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00년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이제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각지에 이제 쌍파뉴 대시처럼 비슷한 상설 시장이 등장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만큼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상권이 위축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세태의 어떤 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쌍파뇨 대시의 그 세트 원인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다시 도시의 발전 관련된 내용을 다시 이제 볼게요. 상업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도시들은 활력을 되찾았고 새로운 도시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도시들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기존의 도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여기가 원래 도시죠. 원래 도시들은 이제 어떤 곳이냐면 예전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도시들이 많아요. 그 로마 시대 때 그 주교나 백작의 그런 소재지, 수도원의 소재지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이런 도시들은 되게 보면 교통의 요지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수유교통의 요지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요 정도 조그만 도시였다가 그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몰려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잉여 생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근데 이 상인들은 잠시 여기 거주했다가 뭐냐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수경지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 상인들이 아예 거기에 눌러앉게 돼요. 그래서 완전 영국 거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벽을 새롭게 치죠. 자, 그 성벽을 치고 그 예전의 성벽들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요 성벽들 안에 있는 지역까지 다 새로운 도시를 포함을 시켜버려. 그래서 이런 상인과 그 당시 또 수공업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부르크 밖에 살고 있다. 부르크에 살고 있다. 해서 부르주아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주로 기도하는 사람, 성직자, 그다음 농사 짓는 사람, 농노, 그다음에 싸우는 사람, 기사 세 개 계층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부르주아 세력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면 이와 동시에 성직자, 귀족, 농노로 구성된 중세 신분사회에 상인 계층들이 등장하죠. 부르주아 세력들이. 자, 그리고 도시는 이들의 활동 근거지로 가능했다. 그런 점에서 중세 도시는 이전 고대 도시와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고대 도시는 정치 행정적 중심대에 반해서 중세 도시는 상업과 수공업의 중심지였다. 자, 그 뒷장에서는 이제 게르만 침입 이외에 그 당시 그 도시의 이제 그런 어떤 성장 과정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게르만 침입 이외에 이제 상인과 수공업의 경제적 중심지로 역하는 도시는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옛 로마 시대 도시는 주교나 백작의 소재지이자 중요한 수도원으로서 소재지로서 종속되었다. 일부 중세 도시는 이러한 옛 중심지에 상인과 수공업자의 자리를 잡으면서 형성되었다. 또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새로운 도시들은 상위 집단의 중요한 교역로에 위치한 성이나 수도원 주변에 정착하면서 그 새로운 도시가 형성됐다. 아까 원래 도시에다가 주변에 브루크를 친다는 거 있죠. 새로운 그런 성벽을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도시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성직자 봉건 영주들과 속인 봉건 영주는 도시를 지배했다. 그들은 수공업자와 상인들이 자신의 도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특허장을 보였다. 그래서 처음에 시장을 개설할 때 적극적으로 환영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앞에서 봉건 영주들이야. 왜냐면 봉건 영주들 있잖아요. 시장을 개설함으로써 뭘 받아볼 수 있어요? 시장세를 받아볼 수 있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뭐냐면 끌어들이기 위해서 특허장을 이제 그 부여를 했는데 자 밑에는 특허장 내용이 3개가 나와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면 첫 번째로는 농노도 일정한 기간을 거주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1년에 하루만 지나면 도망간 농노들도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도시민들이 영주에게 집이나 상전에 대한 지대를 헌물로 지불할 수 있으며 세 번째는 도시민의 재산은 영주의 자의적이 앞서나 전후부터 보호받았다. 자, 위에 세 가지 특권은 대다수 도시의 특허장에 나타나 있지만 자, 그의 특권에 관해서는 도시별로 차이가 컸다. 많은 봉건 영주들은 상업상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서
도시민대 송사를 해서 사법권, 합업 사법권을 과 도시민대 조합 구성권을 이제 부여하기도 했다. 자, 이때 그 사법권, 하급 사법권은 사형이 없는 사형권을 말해요. 사법권을 말해요. 사형이 있으면 고급 사법권이고요. 사형제도, 그러니까 생사 여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알아서 자치적으로 뭐냐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죠. 그다음 도시민의 조합 구성권은 길드 같은 것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인들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합을 이제 만드는데 길드를 처음에 만든 건 상인조합이고요.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게 수공업조합이에요. 자, 세 번째 단락이 이제 상인조합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상인들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조합을 결성했다. 상인조합은 11세기 때 나타나기 시작했고 12세기 때 수공업자들이 조합을 결성했다. 자, 상인조합은 공동의 이익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직한 곳으로 이게 목적이죠. 그리고 그 밑에 역할이 쭉 나와요. 상품 손실 시 이를 지원하고 회원 사망 시 장례를 치르고 미망인과 자식들을 도와주며 회원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으며 종교적 축제를 후원했다. 자, 상인조합의 제일 목적은 또 하나가 이제 도시의 상업 독점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의 이익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시에서 상업 독점권을 확보하는 게 두 번째예요. 예. 자, 회원이 아니면 도시에서 물건을 소매할 수 없었다. 또한 상인조합은 중세도시의 자치권 획득에 앞장섰고, 이후에 도시귀족으로서 도시의 행정권을 독점했죠. 자, 그래서 이제 중세 말기 때 들어가면 도시귀족들이 그 도시에 이제 시참사회가 있어요. 행정을 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인데 여기를 독점을 해.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반발해갖고 이제 그런 수공업자들이나 직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도시 반란 같은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인 길드를 볼게요. 자, 수공업조합은 동일 업종마다 조직되었기 때문에 동업조합이라도 한다. 그래서 수공업조합의 1차 목적은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수공업자들을 다른 도시의 수공업자와 보호하는 거야, 경쟁에서. 그래서 보호하고 동업자 간의 경쟁을 배제하는 것이다. 자, 이를 위해서 생산에서 판매를 이르는 모든 과정을 엄격히 통제했다. 이걸 이제 무슨 거라고 하냐면 자, 쭈프트 강제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쭈프트 강제를 보면 노동시간, 그 다음에 품질, 제조 방법, 가격 등을 통제하고 회원 간의 경쟁을 금지하며 생산량을 조정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변 농촌의 동일 제품 생산을 금하였다. 자, 이러한 규제는 경쟁을 배제해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위계의 질서 또한 엄격했다. 그래서 수공업조합의 회원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은 독립된 가게를 보유한 장인이었다. 자, 장인은 직인과 도제로 이제 고용한 제품을 만들었고, 직인은 조합에 정한 작품을 만들어 심사를 통과하면 장인이 되고 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계적인 구조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위에 장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직인이 있고, 도제도 있어요. 도제는 거의 이제 처음 온 사람이 거의 그 밑에 일부터 하는 거고, 돈도 안 받아요. 예. 그래서 이따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직인은 이제 승격이 되죠. 그래서 직인은 일정한 돈을 받고 밑에서 이제 장인으로부터 기술을 받아요. 그리고 일정한 이제 뭐냐면 시간이 되면 자신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 예. 그래갖고 이제 장인이 그걸 심사해가지고 괜찮다면 장인으로 이제 등업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그 등업 시스템이 초창기 때는 잘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면 이제 장인에서 얘네들이 폐쇄적이 돼버려갖고 이 직인들이 장인으로 올라가는 걸 막아버려요. 그래서 장인 가문은 항상 장인만 나와. 그리고 장인 가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직인과 도제밖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도시가 아니라 어디로 가겠어요? 그쵸, 농촌으로 주로 가요. 그래서 농촌 수공업이 발달되고 이것이 나중에 길드 붕괴에
한 배경이 되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수공업조합도 시장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정치적 양보를 얻어낸 수공업조합은 회원 자격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가난한 직인이나 도제들을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더욱 어렵게 했다. 자, 그 다음에 중세말로 갈수록 장인이 되는 길은 더욱 폐쇄되었고 그로 인해 불만은 도시 하층의 노동자 반란으로 이어졌다. 자, 그래서 1378년 필렌체에서 모직물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들의 이제 요구 내용도 외워두셔야겠죠. 독자적인 조합 건설, 도시 행정에서 참여, 독자적인 사법권을 요구했다. 예, 세 가지 정도 외워두세요. 이 모직물의 그 노동자 반란을 뭐라고 하냐? 이걸 이제 그 옆에 있듯이 COP의 반란이라고 해요. COP 반란. 필렌체에서 일어났죠. 예. 근데 이제 이건 일시적인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일시적으로 성공했지만 문제는 거기 필렌체에 있었던 중상층들이 이 반란을 보고 뜨끔한 거죠. 안 되겠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리고 하층민들의 어떤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재자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필렌체를 누가 장악하게 했냐면 메디친가가 장악을 해요. 그래서 메디친가는 필렌체를 겉으로 공화국을 운영하면서 실제 왕정을 운영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COP 반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근데 여기에 나오는 COP 반란의 배경을 다른 이제 그 책에서와 다르게 이제 여기에서는 서강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서강에서는 어떻게 이제 설명하냐면 그 상인 귀족들이 이제 도시 귀족화 되잖아요. 네, 상인 길드 애들이. 그래서 이 도시 귀족들이 도시의 행정을 장악을 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이제 그 모직물 노동자들 있죠. 이 모직물 노동자들이 도시 귀족을 공격하면서 COP 반란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누구와 누구의 대립을 했어요. 도시 귀족과 모직물 노동자의 대립이 아니라 장인 가문과 폐쇄적인 장인 가문과 그에 반대한 직인과 도제의 어떤 그 반란 이렇게 이제 구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COP 나와는 일어난 어떤 그 배경이 좀 미세하게 틀려. 서계 내용하고. 자, 그럼 마지막 달려가 볼게요. 상인들은 부를 축적하면서 난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봉건제후 및 영주들은 일부 경제특권과 사법권 이상을 도시민들이 양도한 걸 꺼려했다. 그래서 도시민들은 서로 서약을 하고 대개 이제 중세 시대 때 이제 공동체는 서약 공동체예요. 어떤 서약을 맺고 거기 계약을 해가지고 형성된 공동체야. 특허를 받고. 예. 그리고 이제 맺고 꼬문 자치도시를 청명했다. 도시민들은 주로 봉건적 영주들에게 일정한 돈을 지불함으로써 도시의 자유민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때로는 싸워서 이를 쟁취하게 됐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싸워서 이제 쟁취한 유형과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해가지고 도시의 자치권을 확보한 유형 이렇게 있는데 대개 이제 서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서기에서는 이걸 이제 남유럽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싸워서 쟁취한 것은 독일 같은 북유럽형이다. 예,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남유럽형은 왜 생겼냐? 그 당시 그 봉건 귀족들이 세력이 컸기 때문에 부유자 세력들이 그들과 이제 뭐냐면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들과 합의를 해서 돈을 주고 자치권 사고 그들을 지배층 일원으로 이렇게 참가시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독일의 그 도시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 지배를 했냐면 독일 영주들이 어떤 사람이 많냐면 성직자 귀족들이 많아요. 성직자들이 뭐냐면 통치하는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상인들이 용병을 사가지고 군사력을 이제 통해서 성직자 제도를 몰아냈다. 예. 그래갖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북유럽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탈리아 남유럽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그 누구하고 누구 합쳐요? 시민과 부르주아와 그 당시 봉건 영주들이 합쳐가지고
주교를 몰아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 봉건귀족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돈을 지불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 뭐냐면 소합작을 해갖고 몰아냈다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약간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탈리아 부분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약간 그 앞부분하고 좀 설명이 좀 약간 핀트가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보면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이 이탈리아다. 구체적으로 롬바디아나 토스카나 지방의 도시들이었다. 자, 이곳에서는 주교가 도시의 지배자였고 주변 농촌의 토지를 소유한 봉건귀족들은 주교의 봉신으로 도시 행정에 관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 자체가 주교와 봉신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봉건귀족들, 봉건귀족들이죠. 자, 이들이 그 다음에 도시민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그 뭐냐면 주교를 쳐내죠. 그리고 꼬문을 형성해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뭐냐면 일정한 돈을 가지고 지불했다라는 식의 남유럽형하고는 좀 약간 이제 그 거리가 멀고 뭐와 비슷하냐면 저희 북유럽형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서강자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이후 원거리 무역에서 부를 축적한 도시의 거상들과 봉건귀족들이 새롭게 결합해서 새로운 지배체제가 형성돼서 도시를 통치했다. 자, 이런 과정 덕분에 이탈리아 도시들에서는 봉건귀족들이 상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자, 이탈리아 자치도시들은 12세기, 13세기 신성 로마 황제들과 오래 싸움에서 승리했으며 중세 말 밀라노, 베네치아, 필렌체데 같은 주요 도시들은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도시국가로 발전했다. 그래도 이제 북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 도시가 있으면 이 중심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의 농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봉건 영주들이 이제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의 중앙 집권한 관료제사였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 자치도시 국가가 발전한 경우가 이탈리아가 유일하다. 예. 그래서 자치도시가 도시국가로 발전된 것이 이탈리아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프랑스를 보죠. 프랑스는 프랑스도 꼬마운동이 나는데 이 꼬마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영주와 맞서기 위해서 누구하고 손을 잡았냐면 왕과 손을 잡았어요. 근데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왕의 강압적인 통치에 반발해서 봉건 제후들과 손을 잡았죠.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왕권이 강해지면서 도시들이 왕권에 통합되고 그 결과 이탈리아와 달리 독립적인 도시국가를 만들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는 자치도시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좀 이탈리아와 다르게 프랑스, 영국 같은 도시들은 자유도시라고 해요. 자유도시. 자, 한번 읽어보면 11세기 말 프랑스는 꼬문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곳에서는 도시민들이 단독으로 봉건 영주를 몰아냈다. 자, 이러한 꼬문은 자체 관리를 이제 선출했으며 이들 관리들은 고등사법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완전한 통치권을 행사했다. 자, 고등사법권은 아까 지금 하급사법권과 좀 다르죠. 예, 이건 뭐냐면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자, 영주에 대한 꼬문의 유일한 의무는 일정한 연금과 군사력 봉사로 제한되었다. 프랑스의 도시들은 영주에 맞서서 왕권과 손을 잡았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잉글랜드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형상이 일어났다. 잉글랜드 도시들은 존왕이 강압적인 통치에 맞서서 봉건 제도에 가담했다. 그렇지만 중세 말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모든 대도시 도시들은 왕권과 통합됐고 그 결과 이탈리아 경우와 다르게 독립적인 도시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 자, 이렇게 이제 꼬문운동 과정에서 이 도시의 자치권 획득하는 과정에서 왕권 강에 크게 기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도시는 지배자였던 봉건 영주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왕권과 연합했기 때문이다. 도시와 왕의 이해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은 봉건 영주들로부터 도시를 보호해줄 강력한 후원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인 간섭보다도 자치를 허용했다. 자,
그리고 상인들은 왕의 이름으로 원거리 무역을 하며 여러 가지 특혜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도시 입장에서 가까운 것을 거주하는 기존의 봉건 영주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이 훨씬 더 이상적인 주군이었다. 그래서 요 밑에 내용은 도시와 왕이 어떤 이해관계에서 상당 부분 일치했는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에서는 그 앞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왕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왕의 입장에서 뭐냐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래서 그 왕은 봉건 영토부터 도시를 보호해주는 강력한 후원의 역할을 했고 더 나아가서 뒤에 나와 있지만 그 왕은 도시에서 이제 뭐냐면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받은 도시민들 왕의 관료 충원될 수 있고 그다음 도시로부터 들어온 자금을 그 당시 통해서 자신의 군대를 또 고용할 수 있는 경제적 어떤 인력 풀을 경제 지원을 받고 인력 풀을 이제 제공받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도시의 입장에 올 때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원거리 무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특혜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도시의 입장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기존의 봉건 영주들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이 훨씬 더 이상적인 주군이었다. 도시는 왕이 필요하는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육받는 도시민들은 왕의 관료로 충원될 수 있었고 도시로부터 들어오는 자금으로 왕은 봉건 제후들의 군사적 봉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군대에 고용할 수 있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중세 도시의 규모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 중세 규모의 도시가 규모가 이제 우리가 그 동시대에 그 중동이라든지 중국의 도시보다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그 중세 도시는 근대적 의미의 도시보다는 농촌에 가깝고 기존의 피레네학파가 이제 주장한 것처럼 중세 유럽의 도시가 봉건이 농촌사를 붕괴시켰다고 이제 주장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냐면 비판적인 관점에서 좀 적어놨어요.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자, 농업이 주된 생산 활동이었던 중세 유럽 사회에서는 상공업의 중심지로서 도시가 새로운 형상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모습의 도시는 아직 서유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고, 왜냐 아직까지는 농업 사회죠. 자, 동시대 이슬람과 중국의 도시들과 비교할 때 여러 면에 초래했다. 그래서 11세기에서 12세기 도시 인구는 전체 서유럽 인구의 5%밖에 되지 않았고 도시 규모도 보잘것없었다. 인구가 10,000명 이상이 되는 당시로는 국제적인 규모의 도시였다. 독일에는 도시가 3,000개 정도 있었고 그중 2,800개가 인구의 1,000만 명이었고 지금은 도시 축도 안 되는 조그만 마을 정도가 그 당시엔 도시 규모였다는 거죠. 15개 도시가 인구가 10,000명이었고요. 잉글랜드에서 도시 10,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는 런던밖에 없었고 그 런던 밖에 없었고 파리는 런던보다 약간 컸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10만 명도 거의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규모가 컸던 도시는 이탈리아 도시로서 전성기 피레차 베네치아 인구는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런 거죠. 참고로 그 당시에 이제 바그다드라든지 그리고 장안 같은 거는 인구 100만이 넘었어요. 예,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노플은 50만 정도 됐죠. 그러니까 중세 서유럽의 도시보다 훨씬 더 컸던 거죠. 근데 서유럽의 도시는 규모도 작고 그렇게 이제 발달하지 못한 데 비해서 중동이나 아시아 쪽의 도시들이 오히려 더 발달했다는 거죠. 그런데 뭐 때문에 마치 중세 시대가 도시의 어떤 것의 경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그 유럽이 아닌 아시아 지역이나 그런 데는 도시 경제보다 농촌 사회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규모에도 짐작할 수 있듯이 대다수 유럽의 그 중세 도시는 근대적 의미의 도시들보다는 여전히 농촌에 가까웠다. 중세 유럽 도시의 진보적 성격을 강조하는 역사가들 이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피레네학파라고 하죠. 교과서에서는 이 학파의 견해가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중세 조그만 그런 도시라는 곳이 그 면이죠. 예, 면에 해당하는
농촌 경제를 무너뜨렸죠. 도시의 발달 상품화폐 경제가 농촌 확산되면서 장원제를 변화시켰고, 그래서 고전장원제에서 순수장원제로 바뀌었죠. 이 순수장원제, 고전장원제 차이점은 고전장원제는 지대를 노동력을 받는 노동지대고요. 순수장원제 같은 경우에는 생산분이나 화폐로 받는 거야. 네, 그러니까 시장이 발달되니까 화폐가 더 낫겠죠. 그러면서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장원제를 붕괴시켰다. 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제공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역사가들은 중세 도시는 농촌과는 서로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졌으며 도시의 성장은 종국적으로 그 봉건적 사회를 붕괴시켰다고 주장했다. 자, 이들은 봉건적인 농촌과 비봉건적인 도시란 이중 구조를 바탕으로 중세 사회를 파악해서 그런 구도에서 중세 도시는 고립된 선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이때 고립된 선이라는 말은 뭐야? 농촌에서 둘러싼 도시라는 뜻이야. 이렇게. 그러나 실제 도시는 그 주변 농촌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도시 경제가 이제 유지되려면 농촌에 잉여 생산물이 필요해요. 근데 농업 생산이 발달하지 못하고, 물론 예전보다는 발달됐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부터 그렇게 발달하지 못한 그 사회와 그 다음에 산업화된 그 전의 사회에서는 대부분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기본적으로 농촌 경제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도시는 농촌 경제 바탕으로 해갖고 나타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농촌과 도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 뭐냐면 도시가 좀 선진적이고 농촌이 좀 후진적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이 내용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중세의 경제 감정을 볼게요. 중세 사회는 종교 활동과 경제 활동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 상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 활동이 종교적 구분과 윤리에 의해서 좌우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탐욕을 7가지 주요죄, 교만, 질투, 분노, 게으름, 탐욕, 시탑, 음욕 중에 하나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자, 돈이나 그 다음에 탐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인은 천시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상인은 신을 조금도 혹은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이를 대변한다. 자, 그리고 상업활동을 규제하는 종교적 윤리는 공정가격이동해요. 이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죠. 요게 이제 누가 제시했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제시했어. 신학대 존슨. 요번에 1사 문제에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공정이론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요번에 이제 그 역사과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나왔잖아요. 근데 1사과에서도 공정한 가격, 가격으로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왔어.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공정 가격을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공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에서 결정된 가격을 공정 가격이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을 그 공정 가격보다 비싸게 팔려고 사기를 치는 것은 이웃을 속여 손해를 보는 것이야 하는 지심으로 큰 제약이다 하면서, 이때 이 공정 가격은 공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결정하는 가격,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로마에서 성직자 의상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매우 싼 값을 옷을 구입한 사실 알고 나면 옷을 팔았던 사람에게 웃돈까지 붙어서 서둘러 돌려준 10세기 성직자들의 공정한 가격에 꼭 지켜야 할 구범이다. 그래갖고 로마에서 100만 원 주고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차익을 서둘러 돌려줬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도 이제 아까 한 것처럼 그 공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이제 할 때 이렇게 공정 가격 이동이 됐다는 걸 이제 예시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무엇보다 교회의 공격을 받았던 대상은 이자 혹은 이자 대부나 고리 대금이야. 자, 이자 대부는 절도행위라고 했어요. 왜 절도행위냐?
시간차를 이용해갖고 이자를 받아먹는 거잖아요. 이자라는 것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자를 받아 챙기는 이자 대부업자는 시간을 훔친 거라고 본 거야. 시간은 누가 관장하죠? 하나님만 관장. 그러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으로 시간을 훔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재산을 도둑질한 대역죄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자라는 건 지금 당장 돈이 없지만 먼 미래 시점에 내가 돈이 생길 걸 가정하고 다른 사람한테 빌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빌려주는 사람도 먼 미래에 돈이 생길 걸 기대하고 그걸 이제 빌려주는 대신에 그 많은 자기가 이제 그 시간에 대한 먼 미래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 가치를 이자로 받는 거잖아. 예. 근데 이제 이것은 시간 자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것을 훔쳐내 도둑질하는 나쁜 짓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자, 상인들 중에 특히 이자 대부업자들은 교회와 공동체로부터 저주라는 천형을 짊어져야 했으며 그들에게는 교회 모지에 묻히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다. 자, 이자 대부업자는 죄인으로서 종교재판 해부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기독교인들이 아닌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이자 대부업을 떠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초기 때 얘기야. 초기 때. 중세 초기 때 유대인들이 그 이자 대부업을 이제 독점했던 거는 13세기 들어가면 이제 경제관이 바뀌어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이제 교회에서 그 당시 이자 대부업을 허용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 상인이나 여러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유대인들 상인들은 몰리게 돼. 그래서 주로 이제 누굴 대상으로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죠. 근데 일반 서민들은 귀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보다 좀 약간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돈 띄어먹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크니까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거야. 예, 그래서 고리대금업자 찍혀버린 거야. 유대인들이요. 예.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초창기 때는 유럽의 금융권을 장악했지만 나중에 이제 다른 상인 집단들에게 밀려났고 그러다가 이제 18, 19세기 넘어가면서 로스차일드가인가요? 예. 그 로스차일드라는 유명한 가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금융업에 크게 성공을 해갖고 말도 보니까 지금 뭐 금융업의 거의 7, 80%는 이 로스차일드 가문, 유대인 가문들의 어떤 손아귀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유대인들의 어떤 고리대금죄를 잘 표현하는 그 문학 작품이 베니스상이죠. 그 베니스상인에 보면 샤이로라는 유대인 그 고리대금업자가 나오잖아요. 예. 자, 그런 것도 이제 같이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화폐와 상업 발달에 미약했던 농업 위주의 장원제도에서 돈과 상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윤리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10세기 이후 상업과 도시가 본격적으로 성장에 따라 기독교 가치와 윤리가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 때문에 이제 11세기부터 13세기 초까지 상인과 고리대금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교회는 이자가 죽음에 이르는 대제는 칙령까지 공표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자가 죽음에 이르는 대제까지 칙령을 반포했지만 그러나 돈과 상업 그리고 이자에 관한 부정적인 관념은 점점 변화됐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변화 내용을 보면요. 자, 일부 신학자들과 교회 법학자들은 상한이 지체되어 예상치 못했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때 받는 이자는 더 이상 그 고리가 아니며 그다음 이자 대부업자도 여러 곳곳에 누비며 장사를 하거나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등 일정 정도 노동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거나 악의도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자본을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용인될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공짜로 일해주는 거 아니야. 나름대로 자기 시간을 투자했고 하고 하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이 사람 신용도가 어떻고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 그건 일종의 노동을 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뭐야 노동의 대가를 받으니까 이자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못 살고 이제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게 이제 뭐 의도하지 않든 자기가 이제 그 돈을 빌린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지 못하거나 그래가지고 악의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떼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돈을 못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리스크가 있으니까 리스크에 대한 기회비용으로서 이자를 받는 거죠. 지금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자 또한 높아요. 근데 리스크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자가 낮아지죠. 그래서 지금도 신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자가 낮아지고, 신용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자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 교회도 변화하는 사회 일정 정도를 적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와 동시에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이자는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용인되었다. 점차 자본주의 경제관념이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자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세 봉건 왕정의 발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